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좀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 보았던 윤석열의 그 뻔뻔스러운 태도와 발언들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는 돌팔매형이 없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기 아랍 쪽에는 돌팔매형이라는 게 있다 그러잖아요. 죄를 좀 세게 지은 사람, 특히 반역죄를 지었다든지 온 국민의 공동체적인 분노를 일으킬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돌로 내리 찍어서 죽입니다. 돌을 던지죠. 그 공동체의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돌멩이를 던집니다. 이스라엘에도 그런 형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죄 없는 자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예, 우리나라도 그런 이 돌팔매형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걸 투석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투석형이 됐든 돌팔매형이 됐든 하여튼 이 석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나 윤석열의 변호사 또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획책한 자들의 이 발언을 볼 때마다 주먹이 운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들은 곱게 죽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마저도 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윤석열에게 묵직한 한 방이 날아갔습니다. 전 헌법재판관인 송두환 변호사가 한 방 세게 날리죠. 미친놈에게 더 이상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저 이 얘기 듣는데 울컥한 거 아니에요, 정말. 야, 정말 울컥 안 할 수가 없는 그 한마디였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원래 제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미뤄놨던 겁니다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고 내용도 가장 길 것 같아서 맨 앞으로 당겨왔습니다. 오늘 있었던 조금 전까지 진행됐던 윤석열의 마지막 탄핵 심판 공개 변론, 그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 탄핵 심판 마지막 공개 변론에 윤석열은 지각을 했습니다. 심판정에 안 들어왔어요. 재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윤석열은 오후 5시가 다 되어서 헌법재판소에 옵니다. 출발부터가 늦었죠. 아니, 그럴 거면 아예 오지를 말든가. 왜 뒤늦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남의 말은 듣기 싫다는 거죠. 청구인 측, 국회 측에서 뭐라고 하는지 나 듣기 싫고 그냥 나는 내 말만 하고 갈 거야. 이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역대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원고나 피고가 반드시 법정에 나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법정에 나오면은 법정에서 함부로 나가지 못하고 재판이 시작될 때 착석해서 재판이 끝나야 이석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쑥 나가버린다거나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인데 쑥 들어오면요, 야단 맞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거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아니,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안하무인이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지 할 말만 하겠다? 남의 말 듣기 싫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쑥 들어와서 내 말 끝나면 쑥 가겠다? 아니, 그럴 거면은 구치소에서 아예 딱 맞춰서 나오든가 왜 4시가 되어서 기어 나옵니까? 정말 이런 놈을 대통령이라고 찍어준 사람이 더 나쁜 것 같죠. 이런 놈을 아직도 대통령이랍시고 추앙하고 있는 자들, 그들이 또라이 같습니다. 아니, 또라이 맞아. 정상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가만히 보면 그들이나 얘들이나 얘나 똑같아. 예의가 없죠. 지금 윤석열한테 미친 새끼들 시위하는 거 보세요. 예의가 있나요? 질서가 있나요? 도리가 있나요? 염치가 있나요? 그냥 아나무인 아닙니까? 지들이 제일 잘났고 지들이 가장 똑똑하고 지들한테 입맛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쌍욕부터 하는 그런 개 잡놈들 아닙니까? 윤석열이랑 하는 짓거리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기초적인 수준, 예의, 염치를 갖추지 못한 최악의 작자들. 아니 민주사회에서 살 자격, 아니 인간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될 자들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뻔뻔스럽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구인지, 예, 일제시대 일본인 밑에서 외놈 밑에서 밥 벌어먹던 그런 친일파보다도 못한 친일 거지 새끼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유, 자,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 와가지고는 또 얼마나 헛소리를 합니까? 잇따른 탄핵 때문에 장관도 탄핵하고 검사도 탄핵하고 그 감사원장도 탄핵하고 그 탄핵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계엄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개소리가 다 있어. 그러면서 방탄 탄핵이니 선동 탄핵이니 이적 탄핵이니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야, 정말 방탄은 지가 했잖아. 김건희 방탄 아니었어요? 선동 탄핵? 선동은 지하고 한동훈이가 제일 많이 했지. 예? 보세요. 이재명 대표 이목에 칼이 찔렸을 때 이 이슈를 갑자기 이상하게 뒤집어 가지고 헬기 이송 어쩌고 저쩌고 시비 건 놈들이 누굽니까? 그거 선동 아닙니까? 그 인간이 할 도리인가요?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소방 헬기 태웠다고 그 문제를 정말 요새 보세요. 중증 외상센터 가는 드라마 인기였죠. 그 중증 외상센터에 하루가 멀다 하고 헬기가 들어오잖아요. 헬기가 그 환자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런 걸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 왜 헬기 동원한 게 뭐 잘못됐나요? 그게 선동입니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사람 응급 헬기 좀 탔는데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베베 꼬는 자들, 그게 선동 아닙니까? 그런데 칼을 들고 설치라고 법원을 때려 부시라고 부추기고 그걸 저항권이라고 추앙하는 거, 그거야말로 선동 아닌가요? 윤석열 지가 한 거잖아. 근데 왜 남이 했다고 개지랄이야. 참. 자, 뿐만 아닙니다. 지가 복귀하면 개헌하고 정치개혁을 하겠대. 더 나가서 뭐라고? 복귀하게 되면 총리한테 권한을 넘기고 지는 대외 정책만 하겠대. 내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 진짜. 아니, 전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보고 뭐라 그런다고? 지 마누라 때문에 계엄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마누라 계엄이야? 김건희 계엄이야? 아이고 미친 새끼. 자, 복귀하면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니 마누라나 개개 씨발 진짜. 아우. 총리한테 권한을 넘기고 지는 대외 정책만 하겠다고? 야, 이게 더 끔찍하죠. 자, 윤석열하고 트럼프하고 협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다 갖다 바치는 거지. 탈탈 털어서 갖다 바치겠지. 그게 더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이는 이거를 지가 대통령직에 복귀해야 될 이유라고 설명을 합니다. 돌아도 이쯤 돌면은 이건 정말 약도 없죠. 약이 없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 정말 약이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 이 약도 없는 이런 짓을 윤석열의 변호사들도 똑같이 해요. 자,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화가 나시더라도요. 조금 참아 주십시오. 이거 영상으로 만들는 저는 얼마나 또 열받았겠습니까? 자, 보시죠. 첫 번째, 야당의 정책 발목 잡기입니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의료의 4대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에 직면했고 연금 개혁은 국민들 노후와 청년 미래가 걸린 시급한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 여당은 기금 수익률 제고 등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구성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특위 구성조차 거부했습니다. 다음 노동개혁.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원칙으로 노조원 고용세습 등 부당채용 철폐, 노조회계 투명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관행, 제도 선진화를 추진했지만 야당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의료개혁.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음에도 야당은 대안 제시도 없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불참하는 등 갈등 양상을 방관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등에 필요한 윤석열의 이 변호사들이 한 얘기는요, 100% 거짓말이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죠. 그 야당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아예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거짓말입니다. 왜? 민주당에서 만들었어. 민주당에서 만든 거를 윤석열이가 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을 22대로 넘겨야 했습니다. 완전 개소리예요. 저런 개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버린다는 게 저는 제일 황당무계합니다. 어떻게 저런 네. 자, 그 밖에 이 의료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의료개혁을 위해서 뭘 어쩌고 저쩌고 민주당이 무슨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의료개혁이요? 의료개혁을 했어요? 우리나라 의료개혁 있는 체제도 망친 게 윤석열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다 망가졌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의대생들 2년째 학교를 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해결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한 윤석열이가 뭐라고요? 예, 참 뻔뻔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여기서 한술 더 뜨죠. 김계리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귀에서 고름이 나실 수 있습니다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입니다.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 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을 폭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 민주당의 플랜카드입니다.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간첩 지령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데 1조 6천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조 6천억 원은 민주당이 삭감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 30번,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범죄 수사 특활비 특경비 587억 27년치, 민주당이 삭감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 384억 40년치, 민주당이 삭감한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17년치입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범죄 수사 특활비 특경비 587억 27년치. 자, 어떻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정책을 지 마음대로 집행 못했다고 계엄령 선포한다고요? 아, 나 진짜 얼척이 없어서. 나 김계리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나 때려도 되지. 김계리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정책을 자꾸 내 하고 싶은 정책을 야당이 못하게 하더라. 그래서 나 군대 동원했다. 그거야말로 적인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붕괴시키겠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아니, 정책을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고 군대를 동원하다니요. 그러지 말라고 만들어진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고 만들어진 게 선거제도죠. 선거에서 졌잖아. 그죠? 총선에서 대패했잖아. 그래 놓고서는 그거 지 마음대로 못한다고 군대를 갖고 온다고? 예, 이게 바로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을 어긴 거예요. 사실 윤석열이 내란을 획책했다라는 거 여기서 사실 자백하는 겁니다. 뭐 계몽령 어쩌고 하는데 저는 저런 사람은 변호사 자격증을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변호사 자격증을 빼앗아야 돼요. 어떻게 정책을 지 마음대로 못하게 해서 그래서 군대를 동원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그게 변호사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정말 아니 이제 참 그러니까 보니까 윤석열도 그렇고 그 윤석열이 변호사라는 새끼도 그렇고 돌아도 단단히 돌은 거죠. 자, 이 또라이 새끼들한테 묵직하게 한 방을 내려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국회 측 국회 측 변호인들인데요. 이분들의 말씀 중에서 제가 정말 추리고해서 꼭 전해드릴 내용들만 한번 골라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음이 뜨거워지고 울컥함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12.3 그날 밤 저는 느닷없는 계엄에 우선은 놀랐고 하필이면 지금 이때 군에 가 있는 아들이 생각나서 내 아들이 계엄군이 될 수도 있는 건가? 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비상계엄 자체도 너무 무섭지만 내 아이가 계엄군이 되는 것은 더더욱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달려갔고 국회는 다행히 계엄 해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이니 민주주의니 이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저 나와 내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했고 아버지로서 아들이 계엄군이 될 수도 있는 상황만큼은 막아야만 했기 때문에 헬리콥터 소리가 너무 크고 총을 들고 있을지도 모르는 계엄군과 맞서는 것도 너무나 무서웠지만 소심한 용기나마 짜내어 국회 앞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날 밤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무서움을 무릅쓰고 온몸으로 막았기 때문이지 피청구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를 막지 못했다면 우리 아이는 지금쯤 계엄군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고 포고령이 무서워서 처단받을까 봐 무서워서 친구들과 카톡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청구인 대리인에게 앞서서 저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들을 계엄군으로 만들려고 했던 피청구인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는 아직 대통령의 신분인 피청구인의 앞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지금도 솔직히 떨리고 무섭습니다. 주권자를 배신한 피청구인을 심판하는 공개된 이 법정에서조차도 그가 두려운 것은 그가 아직 이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그날 국회가 해제안을 결의하고 다소 안도하는 심정으로 집에 가는 길에 여의도 공원의 낡은 비행기 한 대를 보았습니다. 8.15 해방 이후에도 김구 주석과 임시정부 요인들은 고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그의 겨울이 되어서야 일반인의 자격으로 이 비행기를 타고 당시 여의도 공항인 이곳에 내렸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부수고 무너뜨리고 팔아먹고 반대로 누군가는 지키고 세우고 뺏기고 또 빼앗겨도 끝까지 되찾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피청구인이 말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증, 바로 주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부수고 무너뜨리고 빼앗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키고 세우고 되찾는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다 비슷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아들이 군대 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 아들이 계엄군이 돼서 시민들 앞에 서 있지 않을까? 내 아들이 계엄군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총을 겨누면 어떡하지? 그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한테 떠넘긴 윤석열이 정말 죽도록 미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민주시민의 자세 아닙니까? 저는요, 지금 성조기 들고 지랄 발광하고 있는 저런 사람들 볼 때마다 묻고 싶어요. 당신의 아들이, 네 손자가 혹은 네 동생이 총 들고 시민 앞에 계엄군으로 서 있다면 너 그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고. 총질하라고 할 거냐고. 참 울컥하는 그런 말씀이셨죠. 예. 자, 울컥한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분의 얘기가 있는데요. 울컥했다가 한편으로는 또 난감했다가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데죠. 뭐 일만 있으면 무슨 친구들끼리 뭐 약간 다툼이라도 혹은 언쟁이라도 벌이면 갑자기 그런답니다. 계엄을 선포한다. 애들이 그런데요. 나 진짜 이거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애들이 그런데요.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아이씨 계엄을 선포한다. 예, 아이들은 사회의 거울이라고 하더니 이렇게 이 쓰레기 같은 개새끼들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우리 국회 측 변호인들이 했습니다. 그 영상도 한번 보시죠. 45년 만에 비상계엄, 국회에 착륙한 군용 헬기와 의사당에 난입한 군인들, 현직 대통령 체포와 이를 막는 경호원들, 법원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일군의 무리들, 그리고 바로 이 심판정에서 계엄은 경고성이고 계몽령이라는 피청구인의 태도, 피청구인이 일으킨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 2달이 넘는 기간 매일 벌어지는 혼란 속에서 지금 아이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계엄을 선포한다라는 웃지 못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학교와 가정에서 계엄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왜 그랬는지, 그리고 탄핵은 무엇이고 또 헌법과 민주주의는 또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제 아이로부터 어떤 이유로 제가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함께 놀지 못하는지, 우리 일상에 발생한 이 사건이 무엇인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온 국민이 역사책에서나 봤던 계엄으로 인해 헌법을 공부해야 하고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에 대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답해 주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곤혹스러운 것은 비단 계엄이나 탄핵,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와 같은 어려운 개념이나 헌법 조항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지가 아닙니다. 질문하는 아이들에게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가 있을 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
라고 계엄 요건을 설명해 주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질문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대통령은 계엄을 한 거야?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곤혹스러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답해 줄 수 없는 바로 이 질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로웠던 12월 그날에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군인들을 국회의사당에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한 까닭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의 변론이 마무리되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피청구인으로부터 왜 그랬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대통령다운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에 대한 특검법 발의,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삭감했다는 이유, 일부 공직자에 대한 탄핵 소추 등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이른바 야당과 국회의 반국가적 행위들이 계엄을 선포할 국가 비상사태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피청구인과 사전 공무원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어떤 국무위원도, 이 재판정에서 증언한 국무총리도, 경제수석도, 안보실장도, 국정원장도 동의하지 못한 국가 비상사태는 피청구인의 몽상에 불과합니다. 억지로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야당과 국회의 견제로 피청구인이 원하는 정책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로 보입니다. 45년 만 자, 아이들이 그런데요. 그런데 애들한테 그 말을 못 하겠어. 야, 그런 거 하지 마. 그 큰일 날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못 할 것 같아요. 왜?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지 입맛에 안 맞는다고, 지 기분 나쁘다고 계엄을 선포하고, 그럴 수도 있지. 대통령이 대통령 마음대로 일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계엄 선포했지 라고 뻔뻔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나라라면 애들한테 그런 장난치지 마 라고 말 못합니다. 심지어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민주정부의 국무총리를 했다는 이낙연이라는 놈까지 민주당이 자꾸 탄핵하고 정책을 발목 잡으니까 그러니까 계엄한 거 아니냐, 그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한테 야 얘들아 니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낙연 그 새끼는요 반역자입니다. 그 새끼야말로 내란 공범이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인간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어요. 윤석열 일당이나 국힘당 일당이 아니라 그래도 민주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다는 놈이 그런 짓을 한다니까, 그따구 소리를 한다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제 두들겨 패주고 싶습니다. 기분 나빠서 내 맘대로 일이 안 돼서 그래서 계엄을 한다면 내 맘대로 안 되는 이낙연 내 주먹으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러지 말라는 게 대한민국 헌법 아닌가요? 그런데 뭐라고? 진짜 참혹합니다. 참혹해. 자, 저의 이런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묵직한 한 방을 던져주실 분이 계시죠? 네. 사실상 거의 맨 마지막에 말씀을 하신 걸로 보이는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의 말씀도 있습니다. 들으면서 제가 묵직한 한 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사태에 대한 조사,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일부 인사들이 그 당시 우리 모두
TV 생중계 화면으로 목도한 일들까지 부인하며 상식에 반하는 궤변과 책임 회피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내란 행위, 그 사실관계와 성격은 기실 매우 단순하고 매우 명확합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도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동기와 목적으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 및 부서 등 절차를 갖추지도 않고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라서 지체 없이 국회 통과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는 내용의 계엄 포령을 발령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 및 체포를 위한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일련의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사실은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의 증거조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그에 대해서 당당하게 과오를 시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억지 변명과 궤변, 책임 회피,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등으로 일부 지지층을 향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최근 두 개 진영으로 나뉘어서 상대 진영에게 증오와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그러한 혼란 상황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일거에 척결할 기회를 갖고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민주 헌정 질서의 위기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내란 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분명하게 공권적으로 확인 선언하고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광인에게 다시, 미친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 없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이성을 잃은 사람한테 흉기를 쥐어줄 수 없습니다. 저런 자를 반드시 탄핵시켜야 하고 대통령직으로부터 확정적으로 파면시켜달라. 정말 오늘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이 영상을 만들고 또 무슨 소리 하나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저 얘기를 들으려고 했네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시원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송도한 변호사, 그분은 헌법재판관으로서 그동안 소수 의견을 꾸준히 많이 내오셨고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일해오신 분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일을 하셨죠. 안창호라는 놈이 그 자리를 빼앗기 전까지만 해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답게 인권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다시 인권위원장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분의 말씀,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 없습니다. 분노와 증오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흉기를 쥐어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님, 확정적으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으로부터 파면해 주십시오. 명문 중에 명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서는 빠졌습니다만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역사상 피청구인보다 더 위법하고 위헌적인 행위를 한 자가 있었습니까? 과거에는 물론 미래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정말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미래에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저 사람을 파면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이런 놈이 또 있겠습니까? 도른 새끼 아니야 완전히. 그죠? 어떻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 민주사회에서 이런 일이 또 생긴단 말입니까?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은 파면해야 되고 아니요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쿠데타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계엄했다. 이딴 소리를 할 수 없도록 어떻게 전직 국무총리의 주둥아리에서 그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대가리 속에도 들어있는 것이라고는 독재의 망령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새끼가 이낙연입니다. 그런 새끼가 국무총리를 했으니까 우리 개혁이 제대로 될 리가 있었겠습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개혁이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팔할은 이낙연입니다. 그 새끼는 똑같아. 윤석열이랑 똑같아. 대가리 속 열어보면은 똑같을 겁니다. 술 안 먹는 윤석열, 그게 이낙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보니 비슷해. 그죠? 부인도 뭐 미술한다 그러고 말이야. 부인이 나가요만 아닌 거야. 그 차이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한 반역자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도 이 나라 법조인 중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정말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